녹물 나오는 수도, 갈라진 벽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대박이니까요. 그런데 분담금 5억이 날아왔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기다려온 영끌족들이 상상도 못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분담금만 수억 원인데 이걸 내 현금이 없으면 진짜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아파트가 지어진 방식 자체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시계를 잠깐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집을 사는 게 지금과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당시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2.5에서 4.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꿈 같은 숫자입니다. 이 금리에 맞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꽤 많은 분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끌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을 수 있는 돈을 전부 모으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전부 받아서 집을 산 겁니다. 이 선택을 지금 시점에서 비웃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금리와 그때의 집값 상승 곡선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선택된 집이 바로 1기 신도시 같은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축은 이미 비쌌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반면 구축은 상대적으로 쌌고 결정적으로 재건축이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를 사서 몇 년만 버티면 그 자리에 새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신축을 받고 일반 분양에서 남은 이익까지 돌아오면 그야말로 로또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구축 시세로 들어가서 신축 시세로 나오는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 몇 년을 버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면 처음 몇 초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은 늘 모자라고 벽에는 실금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멈추고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녹물을 참아온 셈입니다. 지금 이 불편은 잠깐이고 몇 년 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한 내 모습만 떠올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 기대가 절정에 도달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발표였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산곤에 걸쳐 모두 13개 구역, 약 3만 5천 호 규모가 먼저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중 분당이 1만 2천여 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습니다. 선도지구라는 말 그대로 이 단지들이 앞장서서 재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발표가 나온 날 해당 단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다고 합니다. 재건축 대박이 이제 소문이 아니라 일정표에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의 그림은 아주 깔끔합니다. 낮은 금리로 영끌을 하고 낡은 구축을 사고 녹물을 참으면서 선도지구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실제로 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시점은 인생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단 한 통의 고지서로 무너집니다. 올해 초 1기 신도시 어느 집에 한 장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거기 찍힌 숫자를 보고 집주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청구서, 어떤 숫자가 찍혀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분당 양지마을 44평형 이야기입니다. 이 집 조합원들에게 통보된 분담금은 약 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2억이면 그래도 감당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세금 한 채 값, 혹은 중형차 10대 값이 새 집을 받기 위한 추가 비용으로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하려는 시점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 일산 선도지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용 101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대 아파트 소유주의 분담금이 약 3억 9,2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한 자릿수 뛰었습니다. 일산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더 씁쓸합니다. 지금 내 집 시세는 대략 7억 원 수준인데 분담금이 4억 원에서 5억 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현 시세의 절반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새 아파트 한 채가 내 손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양지마을 54평형에서 나옵니다.
이 집의 분담금 추정치는 약 7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원. 평수가 10평 커졌을 뿐인데 분담금은 3배로 뛰었습니다. 대형 평형일수록 일반 분양으로 돌릴 여지가 줄어들고 용적률, 공사비 구조가 소유주 쪽으로 더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집주인이 7억 원 현금을 들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대출을 다시 받거나 집을 팔거나 입주권을 포기하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현금 15억 없으면 재건축은 길거리 직행이라는 말이 떠돕니다. 저는 이 표현이 공포를 부풀리는 쪽으로 과장됐다고 봅니다. 실제 검증된 숫자는 54평 기준 7억 원대, 30평대 기준 4억 원대입니다. 물론 이사비용, 이주기간의 전월세, 취득세까지 얹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에게는 2억 원이든 4억 원이든 7억 원이든 눈앞에 놓였을 때 똑같이 벽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현금 5억을 만들어 오라는 말은 사실상 살던 집을 내놓거나 어디선가 또 빚을 져 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은 돈을 더 내고 새 집을 받는다는 점에서 겉보기엔 합리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현금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선을 기존 대출 쪽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2021년 전후에 영끌로 집을 산 분들은 당시 주담대 금리 2%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7.01%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단이 7%를 돌파한 건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자녀원금이 약 4억 5천만 원 남은 차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7.01%를 적용하면 월 상환액이 약 320만 원으로 뜁니다. 예전보다 월 71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한 해에 850만 원가량이 이자로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게 개인 한 명의 사정이면 힘들겠네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집계한 고위험 가구, 그러니까 가진 자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가구가 2025년 3월 기준 45만 9천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38만 6천 가구에서 불과 1년 만에 약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구들이 짊어진 금융부채만 합쳐도 96조 원대에 달합니다. 지금 재건축 분담금 청구서를 받아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고위험 범주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집을 팔고 정리하면 되지 않나?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덫이 있습니다. 내 집을 팔려면 누군가 그 집을 사줘야 합니다. 분담금 부담이 이미 알려진 단지의 구축 아파트는 매수 대기자들도 망설입니다. 저 집을 사면 나도 저 청구서를 떠안게 되는구나. 이 계산이 서는 순간 호가는 움직여도 실거래는 멈춥니다. 집을 팔아 분담금을 막으려고 해도 팔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담금 자체는 2억에서 7억 사이의 현실적 숫자지만 여기에 기존 대출의 이자 급등, 고위험 가구 급증, 그리고 구축 매매 시장의 냉각이 동시에 겹칩니다. 한 집에 3가지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분담금이 청구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더 무섭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설계도 안에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담금이 청구되는 걸까요? 공사비가 원래 이렇게 비싼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비가 오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최소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한국 아파트의 설계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 구조라는 공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비유로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벽식 구조는 통째로 구운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많이 쓰는 기둥식 구조는 레고 블록에 가깝습니다. 기둥식은 부품 단위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고장나면 그 부분만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빵은 한 덩어리로 구워져 있어서 한쪽 귀퉁이만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낡으면 통째로 부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이 빵 안에 수도 배관과 전기 배선까지 함께 굽혀 있습니다.
내력벽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벽 안에 배관과 배선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 배관이 녹슬고 전선이 삭아도 벽을 통째로 뜯어내지 않는 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녹물을 왜 그렇게 오래 참아야 했는지 이 지점에서 답이 나옵니다. 부분 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하필 벽식으로 지었을까요? 답은 30년 전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LH가 2013년에 내놓은 원가 분석을 보면 기둥식이 벽식보다 공사비가 5.5에서 6.2% 더 듭니다. 벽식의 평당 골조비는 약 6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대량 공급이 최우선 과제였던 한국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빠르게 많이 짓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단기 수익과 대량 공급을 중시한 공법 선택이 30년 후에 우리 앞에 청구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30년 전 평당 수십만 원을 아끼려던 선택이 지금 평당 수백만 원을 더 쓰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높이입니다. 요즘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고층으로 올라갑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높이 올라갈수록 공사비가 계단식으로 뜁니다.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층수별 격차가 꽤 큽니다. 29층까지는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35층으로 올리면 600만 원에서 65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완만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49층 구간에 들어서면 7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29층 대비 약 23%가 더 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다시 40% 이상이 추가됩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지는 법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30층에서 49층 사이의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안전구역이라는 층을 최소 1개는 비워둬야 합니다. 옥상에는 헬기장 설치도 의무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층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50층 이상 초고층은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해집니다.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하나씩 더 넣어야 하고 특수 설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50층을 포기하고 49층에서 멈추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층만 더 올려도 공사비가 최소 25에서 40%가 추가로 얹히니까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공사비 그 자체의 절대 수치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842만 7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3%가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59.4%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가 따라 오른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 비용 구조 자체가 한 차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돌파한 현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포로 1구역은 3.3제곱미터당 1,050만 원, 용산 남영 2구역은 1,048만 원을 찍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400만 원대였던 공사비가 지금은 1,000만 원을 넘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처음 재건축 추진할 때 계산했던 분담금과 실제 청구되는 분담금 사이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부분 수리가 불가능한 빵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전면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용적률을 끌어올리려 고층으로 가면 층수 구간마다 공사비가 점프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의 기본 단가 자체가 5년 만에 60%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분담금이 2억, 4억, 7억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한 명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쌓여온 구조적 선택의 청구서가 지금 한꺼번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만 오른다고 해서 재건축이 무산되진 않죠. 문제는 그 비싼 새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담금만 어떻게든 내고 버티면 결국 새 아파트니까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그 믿음이 대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공식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결국 한 줄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가에 분양 세대수를 곱한 값에서 공사비를 뺀 것. 이 뺄셈의 결과가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싼 새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식의 앞부분이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압박이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2.50%에 머물러 있습니다. 벌써 7회 연속 동결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한 달 새 0.537%포인트나 치솟아 4.119%까지 올랐습니다. 이 말은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어도 실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할 때 미리 더해두는 가상금리입니다. 은행이 지금 금리는 5%지만 혹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6.5%라고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계산합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3단계까지 적용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도 올해 1.5%로 작년보다 더 조여졌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출주의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수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이 금리 압박이 이미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금리가 오를 때마다 월 상환액이 자동으로 따라오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청년층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2017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5년 3월 기준 318까지 치솟았습니다. 8년 만에 2.4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지금 30대 초중반의 영끌족들이 받는 타격이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압박은 인구와 지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 9천 가구입니다. 전년보다 3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버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중심부나 수도권 핵심 지역은 그런 효과를 일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KB부동산이 내놓은 2026년 전망을 보시죠. 수도권은 2% 상승, 지방은 0.5% 하락입니다. 숫자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방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 배박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은 결국 새로 지은 아파트를 비싸게 사줄 사람이 그 지역에 있어야 성립하는 사업입니다. 분양가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그 가격을 내고 사줘야 비로소 실현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그 사줄 누군가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무서운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국내 인구 이동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자체를 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안 하면 집이 안 팔립니다. 집이 안 팔리면 재건축 분양도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조합이 분양가를 낮춰야 하고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고리가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중 압박은 1기 신도시 안에서도 전혀 균등하지 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1기 신도시여도 분당은 달리고 일산과 중동은 서 있습니다. 분당 양지마을은 2026년 1월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재건축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비례율은 101.97%로 나왔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건 재건축 사업의 수익률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가 기준선인데 101.97%면 간신히 사업성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대박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빠듯한 숫자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은 굴러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부 구역은 심의가 2027년으로 밀릴 전망이고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일산 선도지구 전용 101제곱미터 소유주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9,20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집의 현 시세가 7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집값의 절반을 넘는 현금을 다시 얹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정책 아래서 출발했는데 분당 주민이 마주한 미래와 일산 주민이 마주한 미래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잔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건축이라는 건 사실 입지 게임이었습니다. 공사비와 금리는 전국 어디든 똑같이 오르지만 그 비싼 새 아파트를 사줄 사람은 지역마다 전혀 다르게 존재합니다. 수도권 핵심지에서는 아직 수요가 버티고 있지만 그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공식이 바뀝니다. 재건축만 되면 대박이라는 단순한 믿음은 저금리 시대 수도권에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경험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 전제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댓글이 높은 공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만큼 누리고 살면 된다. 처음엔 그냥 체념처럼 들렸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청년 부채지수 318,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 최대치, 인구이동 30년 만에 최저치, 지역 양극화 전망. 이 숫자들 앞에서 무조건 영끌해서 재건축 배박이라는 전략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건축이 망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분당 양지마을처럼 비례율이 겨우라도 나오는 단지는 버팁니다. 핵심은 내 단지는 어느 쪽인가를 냉정하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영상 마지막에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차이를 만드는 4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내 집 또는 내가 사려는 집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사업성부터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수익률 점수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율이 기준입니다. 비례율이 100%를 넘어야 사업이 굴러가고 100%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부족분만큼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1기 신도시 안에서도 분당 양지마을은 비례율 101.97%로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1기 신도시라고 다 같은 선도지구가 아닙니다. 내 단지의 예상 비례율과 일반 분양가 전망을 조합에 직접 물어보시고 숫자로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현금 유동성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분담금 몇억 원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주를 하면 전세든 월세든 2년에서 3년치 주거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기존 주담대 이자도 계속 나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에서 동결됐지만 고정형 주담대 상단은 7%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잔여원금 4억 5천만 원대 차주는 월 상환액이 3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분담금까지 얹히는 겁니다. 내 월급 흐름에서 이걸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종이에 한번 적어보셔야 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 수영을 못해도 구명조끼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재건축에서 우리의 구명조끼는 현금 유동성입니다. 셋째, 층수와 공법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공사비는 계단식으로 뜁니다. 29층 이하 공사비를 기준으로 보면 49층까지 갈 때 이미 크게 뜁니다. 여기서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넘어가면 공사비가 25%에서 40%까지 더 붙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50층을 포기하고 49층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단지가 초고층을 내걸고 있다면 조합이 말하는 분담금에 추가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고층이 화려해 보여도 그 비용은 결국 조합원이 나눠냅니다. 넷째, 지역 양극화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2026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보면 수도권은 플러스 2%, 지방은 마이너스 0.5%입니다. 같은 재건축이라도 수도권 핵심지와 지방 구축은 완전히 다른 시장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2월 국내 인구 이동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새 아파트를 사줄 수요도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구축을 붙들고 재건축 배박을 기다리는 전략은 이제 현실성이 났습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걸 개인이 혼자 감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완충장치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펀드 6천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 원까지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절차도 단축됐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서 기존에 30개월 걸리던 심의가 약 6개월로 줄었습니다. 사업이 통째로 자초되는 최악은 제도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내 분담금을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완충장치와 내 판단은 별개입니다. 네 가지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성, 현금 유동성, 층수화 공법, 지역 양극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세우신 계획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녹물을 참아 온 시간이 아깝다고 지금 판단까지 미루시면 그 손해는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4가지를 통과하는 단지라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녹물을 참고 버텨온 건 결코 영끌족의 잘못이 아닙니다. 30년 전의 건설 방식, 지금의 금리,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덮친 결과입니다. 분담금 청구서가 날아와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으로 내 상황을 차근차근 점검하시면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신 분 또는 구축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